박스 이번에 돌파 못하나요? 지수가 뭐니 중요합니까? 워렌 버핏이 그랬어. 워렌 버핏 정말 안정 없습니다. Round one, fight. 이 박종원의 경제한방 EBS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 유동성 장세가 어디까지 가는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을 것 같은데 내년 상반기 정도면 정리가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실적을 확인하고 또 유동성 장세는 계속해서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예, 그렇죠. 이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 뭐 역시적 장세 이게 일본의 우라가미 군요라는 분이 정의한 뒤에 우리 사회는 많이 얘기를 해요. 네, 정말 많이 쓰는 오잖아요. 근데 이게 반드시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를 반드시 가지 않은 경우도 많고 지금은 구조적 저금리에서 유동성이 풍부해서 좋은 장세다 하는데 금리가 급하게 오르면 다 망가지는 거겠죠. 네. 근데 금리가 완만하게 올라가고 그러면 바로 실적 장세로 전환이 되겠죠. 네. 근데 그거는 지금 예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년 하반기가 중요한데 저는 내년 하반기에 그렇게 시장을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예, 네. 저는 내년을 바라볼 때 상반기 한 1, 2분기가 좋고 네. 내년 여름이 지나고 나면 어쩌면 방금 전에 기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야 되는 그 기간에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부족한 거죠. 네. 이거는 뭐 더 긴 전망에 관한 거에 우리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흐름 자체가 글로벌 교역이 커지는 방향보다는 미국이 반세계화 쪽으로 가는 건 확실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뭐 트럼프가 되던 바이든이 되던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뭐 급속도로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우리가 지난 30년간 금위기 직전 그 이전까지의 세계는 중국이 싸게 생산하고 미국이 소비하고 그 남는 잉여를 기술 개발을 하면서 글로벌이 굉장히 불균형 상황에서 경제가 성장이 나오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각자 블록화되거나 좀 고립화된 형태 코로나가 어쩌면 그걸 대표하는 것 같아요. 개인들도 고립화되고 그걸 적응하는 시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라는 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뭐 이런 걸 보셔야겠죠. 요즘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사거리마다 있던 은행 점포들이 사라지고 있고 옷가게도 사라지고 있고 네. 재택근무도 처음엔 이상했는데 해보니까 편한 것도 있고 네. 저 주변에 상권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진짜 점포 하나가 진짜 뭐 한 두세 개씩 계속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과 인간의 만남 그 자체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본이 되는 시대. 심플하게 말하면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기술이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기업 실적으로 바로 반영될 시기는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주가가 달려갔죠. 그것도 네. 반영해서. 이만큼 올라왔지만 그만큼 돈을 못 벌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내년에 그 실적 장세로 넘어가려면 그러한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의 오래된 올드 이코노미에 있는 구경지에 있는 그런 중후장대 산업이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세계가. 그렇죠. 그건 한계가 있는데 새로운 산업이 나와서 그걸 돈을 왕창 벌어줘야 되는데 그 시기는 기자님 보시기에도 내년 하반기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좀 굉장히 어려울 그게 것 나와야 실적 장세가 가겠죠.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아까 제가 본능과 이성을 비교하면서 네. 결국 숫자를 봐야 되는데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저희 실적 장세를 이끌어야 될 기업들이 그만큼 돈을 벌 것 같지는 않고 기존의 산업이 과거처럼 돈을 벌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런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기간이 꽤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그거를 점검하는 시기가 내년 하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본다면 주가가 앞서 달려가는 모습은 내년 상반기까지 더 나올 것 같고 그렇다면 투자의 행태는 아주 심플합니다. 장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불확실성이 커질 때 증폭될 때 주식을 사야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는 느낌이 올 때 줄이고 이게 반복되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흔히 용어로 쓰면 박스권적인 흐름? 이게 상당히 오래간 박스 이번에 돌파 못하나요? 2020년대 초반에 한번 돌파해주기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을 기대하고 하시면 제가 막 요즘 하도 유튜브가 우리도 하고 있죠. 많다 보니까 그냥 그림 하나 그려놓고서 이렇게 하지만 네. 잘 생각해 보시면 돈을 우리가 2000년대 주식이 한번 레벨업 될 때도 20조에서 60조 올라갈 때 2007년에 한번 올라갔던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올라갈 때도 60조에서 100조를 가니까 보통 그래서 고상하게 우리가 쓰면 리레이팅 장세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나야 시장에 대한 평가가 재평가되는 거예요. 네. 그 2017년에 2600을 넘어갈 때도 100조에서 140조를 갔었어요. 근데 내년에 이익 전망이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소위 추정 기대값을 봤더니 90조가 안 돼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반론이 가능해요. 이익은 안 나오지만 매출이 크게 느는 곳들이 있거든요. 네, 매출도 늘고 또 금리도 그때보다 좀 훨씬 낮은 그렇죠. 그 할인율을 갖고 계산할 수 있겠지만 네네. 결국은 우리가 소위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돈을 못 보니까 이익이 그만큼 안 느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다시 돌아가서 네. 너무 뻔한 얘기지만 정말 사거리에 은행 점포가 사라지고 네트워크 경제를 얘기하지만 그 산업이 실제로 돈을 좀 더 버는 형태가 나와야 네. 전반적 시장 전체 레벨업이 가능한데 그 시기를 참 우리도 알
알 수 없고 네. 디자인도 알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죠. 우리나라가 그런 산업의 생태계에 적응하려면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겠죠. 기업가들도 나와야 될 것 같고 가끔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나오는 엄청난 네이버, 카카오 뭐 어떤 기업들이 2000년 IT 버블 때 잉태됐던 네. 기업가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미래 S마저도. 네. 그렇다면 이번 위기를 통해서 뭔가 잉태된 기업들이 있겠죠. 네. 그런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5년, 6년에 걸쳐서 새로운 우리나라 산업의 주역이 돼준다면 우리 증시가 3,000, 4,000포인트를 할 것이고 맨날 지금도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중국에 간접 수출해가지고 미국에 파는 글로벌 불균형적인 소위 2000년대 사고에 갇혀있다면 우리 증시는 영원히 박스권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자꾸만 제가 낙관론자라고 어떤 분들은 하지만 저는 장세에 대한 프레임을 보면서 지금은 불확실할 때 사지만 확실성의 세계에서 사고 싶어 하는 국민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게 결국 금리가 주가가 동행하는 실적 장세인데 네. 그것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바로 내년이라 얘기하기는 참 만만치 않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고하자라면 네. 아까 주식은 한 발짝 먼저 움직인다고 네. 하셨으니까 아니 하반기에 좀 안 좋을 걸 미리 안다면 상반기에 그렇게 많이 못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상승을 기대하신 분들은 그렇게 경제가 안 좋으니까 자꾸만 부양책을 쓰는 거고 부양책을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쓰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 온기가 와서 하반기에 실적이 안 좋고 실물이 안 좋을수록 부양책도 커져서 오히려 또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양쪽으로 질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제가 이 부분은 항상 어디를 가든 얘기를 해드려야겠다. 지수가 뭐 이리 중요합니까? 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왜 지수를 너무 보지 마라 이렇게 자주 강조하셨잖아요. 아니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지수 투자할 거면 인덱스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성숙 경제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 하나하나의 경쟁력에 따라서 주가가 재평가되는 나라로 이미 들어온 지 꽤 됐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이제부터 굉장히 개별화된 어떤 기업들의 중요성이 커진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 부분을 좀 유의하셔야 되고 내가 원인만 알면 네. 그 원인을 통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인과관계 자체가 너무나 다양한 형태의 상관관계가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미리 알 수 없다면 알면 좋은데 네. 알 수 없다면 우리가 사후적으로 그런 논리를 합리화할 시간에 그냥 내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서 이 기업이 싸냐 비싸냐를 갖고 포트폴리오 구성해가고 전체적으로는 약간 시장 전체적으로는 미스터 마켓의 좋을 쪽을 좀 활용한다면 상당히 제가 경험한 여의도나 주식시장 세계에서는 훨씬 좋은 투자의 기회를 가져왔었다. 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까 워렌 버핏 인용을 많이 하셔서 워렌 버핏 말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일종의 가족들한테 남기는 투자 방법으로 S&P 500 인덱스 ETF에 가입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인덱스 펀드를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한국에서는 인덱스 펀드에 가입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좋은 주식을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겠네요. 매우 중요하고요. 맞아요. 미국의 특수한 사례를 자꾸 적용하면 힘들다는 게 그건 네. 계속해서 이민이 들어오고 지수에 관련된 새로운 혁신 기업이 편입되고 네. 하면서 장기 투자가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온 시장인데요. 미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장기 투자 성과가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어땠을까요? 요새 굉장히 잘못된 우리 오해와 미신이 생겼는데 한국 증시에 이 미신이 뭐냐면 난 주식을 사서 손해보면 안 파. 워렌 버핏이 그랬어. 워렌 버핏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 잘못된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한번 생각해 보시죠. 80년대에는 증권회사 직원이 정말 엄청난 인기가 있었어요. 어디서 항상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때 주식 처음 하신 분들은 증권주가 계속 좋은 줄 알고 평생 증권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얘는 뭐 너무 옛날이니까 2000년대 투자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때 조선주 사신 분들은 현대미포가 한 3,000원 하던 게 40만 원 갔었거든요. 근데 3,000원에서 40만 원까지 수익이 난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한 30만 원에 샀을 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도 3만 원도 안 될 텐데. 네. 그 장기 투자라는 건 그럼 뭘 말하는 건가요? 우리 경제가 어떤 식의 위치에 있는 구조를 보셔야 되나요, 프레임을. 우리 경제가 그때는 중국과 미국이 서로 글로벌 불균형 상황에서 서로 중국이 생산하고 미국이 소비하는 그 체계에서 우리가 어쩌면 밸류체인에 속하니까 좋은 기업들이 나갔던 거고 지금 그게 아닌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근데도 그 기업들을 난 장기 투자할 거야. 하는 믿음은 잘못됐다는 거고요. 장기 투자 어떤 기업이 되어야 되냐면 계속해서 돈을 벌는 기업을 실적 시즌마다 체크하면서 보유업을 결정해야 돼요. 한국 시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그러한 미신만 믿지 않으셔도 투자의 어떤 큰 실패는 피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윤지호 센터장님 처음 모셨는데 내용을 보면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근거학적으로 삼아야 될 말씀이 정말 오늘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봐주면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주 나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박종원의 경제한방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Round 1. Fight.